2019학년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법과 정치 해설을 맡은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우리 앞에 총평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은요, 정말 한 95%의 확률로 1번 문제에 배치되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좁은 의미의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간을 먼저 볼게요. 간은요,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국가 고유의 활동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 고유의 활동이라면은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정치다라고 보는 의미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정치에 들어가는 내용이겠죠. 반면에 나는요,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집단에서 나타난다라는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정치구나라는 거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입법활동을 정치로 본다. 가는 국회의 입법활동, 국가와 관련된 활동, 정치로 볼 수 있는 거죠.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 정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바로 옳은 설명,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부터 여러분이 조금 유의해서 봐주셔야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런 함정 정도에는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정부의 통치작용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자, 정부의 통치작용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국가의 활동과 연결되죠. 하지만 넓은 의미의 정치는요, 국가를 포함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도 정치. 다른 사회 집단, 학교, 회사, 혹은 학급, 가족, 다른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것도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를 포함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활동, 정치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정부의 통치작용 정치로 나에서는 봅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맞추실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3번 살펴볼게요. 규칙 제정을 위한 학급 회의. 자, 학급 회의라고 할 때에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치야 라고 하는 나와 연결시킬 수 있겠죠. 따라서 가는 나와 달리 이렇게 이것을 정치로 본다. 가에서 학급회의를 정치로 보지 않겠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 측면에서 정치를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 측면은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이죠. 가와 달리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가는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돼서 정치를 이해하고 있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형상. 즉, 국가를 전제로 하지 않는 거죠. 국가가 생기기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건요, 넓은 의미의 정치겠죠. 반면에 국가 형성 이후의 정치 현상, 즉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해야지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5번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1번은 어렵지 않게 정답 1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요,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밑줄 친 기억은요, 이러한 국가의 법치주의. 어떤 법치주의?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국가에서도 인권이 침해되고 말살되기도 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기억이 형식적 법치주의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당해야 한다라는 오늘날의 법치주의와 다르다라는 의미를 통해서도 기억이 형식적 법치주의다라는 거 한 번 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날의 법치주의는요,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당해야 된대요. 그렇다면 밑줄 친 니은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1번, 통치의 정당성을 중시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겠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들어가 볼게요. 위헌 법률 심사지.
법률이 헌법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법률심사제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한 제도 중에 하나죠. 따라서 2번도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4번은요. 약간씩 의미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3번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인치를 부정한다. 통치 권력자, 사람에 의한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왜요? 형식적, 실질적 뒤에 어떤 말이 숨어 있습니까? 법치주의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죠. 법치주의, 법에 근거한 통치이기 때문에 둘 다 인치를 부정합니다. 3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경계하는 것은 둘 다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통치 권력자 한 명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경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따라서 4번도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법을 통한 개인의 기본권 제한을 인정한다. 법을 통한다. 결국에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겠죠. 기억과 니은 모두 다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정답 옳은 것은 2번에 5번이 됩니다. 자,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양당제, 다당제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우선은요. 정당제도의 유형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이 선거제도와 유추해서 알 수 있어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갑국에서는 A, 을국에서는 B가 형성되어 있대요. A와 B는 양당제, 다당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힌트 한번 볼게요. 의회 의원 선거에서 갑국은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대요. 반면에 을국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갑국은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을국에 비해서는 거대 정당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양당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양당제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겠죠. 반면에 을국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수 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이 용이하다. 다당제가 형성되기 유리한 조건입니다. 거기다가 교사가 말하는 내용, 을국에서는 연립정부가 출현한다. 갑국과 달리. 이 내용들을 모두 다 종합해봤을 때 갑국에서는 A인 양당제, 을국에서는 B인 다당제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양당제, 다당제 적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죠. 정답 1번이네요. 옳은 거. 나머지 내용도 살펴볼게요. 다양한 의견의 국정 반영에 유리한 것은, 다양한 민의 반영이 더 유리한 것은 다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정책 추진에 더 유리한 것은 양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1, 2, 3번은 어렵지 않았어요. 4번에 조금 체크해 볼게요.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한가? 자, 우리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한 것은 양당제일까요? 다당제일까요? 민주적인 정권 교체는요, 양당제와 다당제 모두 가능합니다. 즉, 일당제, 정당이 하나밖에 없는 일당제와 대비돼서 복수 정당제에서는 민주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해지는 거죠. 따라서 양당제, 다당제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가에는 들어갈 수 없죠. 가는 둘을 나눌 수 있는 예 혹은 아니오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획득을 목표로 활동하는 정당이 3개 이상인가? 양당제 아니요, 다당제 예. 아니요, 예의 순서겠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3번의 정답 1번이 됩니다.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번에서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했을 거예요. 다른 1, 2, 3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생각할 요소들이 있었지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갑국은 이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 오케이, 정부 형태 문제예요.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중 하나가 되겠죠. 표는 갑국의 T대부터 T 플러스 3대까지의 의회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 형태의 변화 없대요. 대통령제였으면 쭉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였으면 쭉 의원 내각제가 되는 거고 총 의석수에도 변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의석수와 의회 제1당입니다. 의회 제1당이라는 건요.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어느 정당이고 그 정당이 얼마큼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되셨나요? 여기가 포인트였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에서 리을이 모두 A당인 경우는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나라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입니까? 의원내각제입니까? 아직 모르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이 갑국이 대통령제라면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 A당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요? 대통령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따로 구성이 되는 거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입법부와 행정부가 따로 구성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선거도 따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행정부 수반 소속의 정당 A당 될 수 있죠. T 플러스 1대에서도 A당 될 수 있죠. 왜? 의회 선거와 별도로 행정부 수반을 뽑으니까. A당, T 플러스 2대에서도 대통령 배출할 수 있죠. 리을에도 A당 들어갈 수 있죠. 왜? T 플러스 3대에도 의회 의원 선거와 별도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따라서 기역에서 리을 모두 A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제라면 A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겠죠. 모두. 따라서 기역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니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을이 A당이라면 T 플러스 1대와 T 플러스 3대는 여소야대 정국이다. 하나씩 해볼게요. 의회에서 제1당이 과반수 의석을 넘었어요. 그런데 그 정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정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나왔대요. 자, 이 말은요. 의원 내각제라는 걸까요? 대통령제라는 걸까요? 대통령제겠죠. 왜요? 만약에 의원 내각제라면은 D당이 1당이야. 제일 의석을 많이 차지했어. 심지어 과반 의석도 넘겼어. 그렇다면은 행정부 수반은 D당 출신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A당이라면은 니은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통령제다라고 먼저 전제하고 가야겠죠. 자, 대통령제에서는 여소야대, T 플러스 3대에서 여소야대 정국 형성되죠. 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의회 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없으니까. 여소야대 정국 형성됩니다. T 플러스 1대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T 플러스 1대에서는요. 제1당,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70석이에요. 그럼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나머지 A당, C당, D당에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제1당이 70석이라면 69석, 41석, 20석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 만약에 A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나왔어요. 여소야대 정국 형성되죠. C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어요. 행정부 수반이 나왔어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죠. 어느 정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나오더라도 그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소야대 정국이 T 플러스 1대, T 플러스 3대 모두 다 형성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디귿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다 라고 할 때는 대통령제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의 기역은 A당이다 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앞에 기역에서 했던 내용이죠.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 선거 따로, 의회 의원 선거 따로, 대통령 선거 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 기역이 A당이라고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죠. 정확히 설명하면 알 수 없는 겁니다. 리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가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된다. 행정부 수반이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건 둘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의원 내각제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의원 내각제라면요. T대에서는 의원 내각제예요. 행정부 수반은 A당에서 나오겠죠. 단독 정부가 형성됩니다. 반면에 T+2대에서는 제1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죠. 그럼 결국에 행정부는 연립정부가, 연립내각이 형성될 겁니다. T+2대에 비해 단독 내각인 T대에서 전국이 안정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겠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 됩니다. 사실 4번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우리가 정부 형태와 여러 가지 상황을 전제하면서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되는 문제라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총평에서 5번을 신유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신유형치고는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법과 정치의 문제에서 잘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정말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A에서 D에 해당하는 진술이 옳으면 1, 옳지 않으면 0을 입력한대요. 입력한 숫자가 1이면 램프가 이렇게 뿅 나타난대요. 결국 램프가 나타났다는 건 옳은 설명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씩 해볼게요. 상해죄 등의 범죄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적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다. A는 배상 명령 제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2에 대한 설명 옳은 거죠. 그러면 숫자 1을 입력해야겠네요. 숫자 1. B 한번 볼게요. 구속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구속되었었어요. 구속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인데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이때 국가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죠. 형사보상제도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옳은 설명이기 때문에 숫자 1을 입력할 겁니다. C를 한번 볼게요. 형사보상과 왠지 내용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구속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확정됐대요. 선고유예 판결은 유죄 선고입니까? 무죄 선고입니까? 선고유예는 유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경우라면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형사보상을 청구하려면 구속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C는 잘못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숫자 0을 입력해야 됩니다. 마지막 D를 볼게요. 범죄 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의 범죄 피해자 구조를 청구할 수 있다. 마치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이 부분이 잘못됐죠. 재산상의 피해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구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신체, 생명상의 피해와 연결되는 내용이죠. 재산상의 피해와는 연결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D는 잘못된 설명이 돼서 숫자 0을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1, 00을 입력하면은 램프가 A, B에만 켜져야지 옳은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5번은 새로운 유형이긴 했지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6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ABC에 대한 단서조항 주어져 있네요. 그럼 단서조항 갖고 한번 먼저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권력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원리를 내재하고 있는가? 자유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원리 중에서 특히 자유주의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A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실현 방안으로 최저임금제의 실시를 들 수 있는가? 네 라고 답할 수 있다는 건 복지국가의 원리와 연결되겠죠. 그렇다면 B는 국제평화주의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안 중에 하나 바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겠죠. 민주주의라는 건요. 결국에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권력 분립이죠. 따라서 기억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니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제평화주의에 따라 모든 전쟁은 부인된다. 이거 자주 나왔던 오답이죠. 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모든 전쟁이 아니라 무엇만 부인되는 거였죠? 그렇죠. 침략 전쟁. 침략 전쟁만 부인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티귿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 원리는 사회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티귿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리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복지국가의 원리가 강조되었다고요? 아니죠. 특히 복지국가의 원리의 경우에는 현대 복지국가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기 때문에 리을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2번이 되겠죠. 자, 이제 7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요. 헌법 소원 심판에 밑줄이 쳐져 있다라는 걸 유추하면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갑은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법이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대요. 결국 공권력으로 인해서 공권력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국민이 청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바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되겠죠. 반면에 을은요. 다이아몬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지방법원에 이 다이아몬드 법에 대한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야 돼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의 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됐어요. 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재판 당사자인 을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에 재판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에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체크해놓고 들어가 볼게요. 갑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이 헌법소원 심판에서의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결정은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1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2번은 의외로 정답이 쉽게 갈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선 2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요?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대요. 누가? 을이. 아니죠. 왜요?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법원이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건 법원이 하는 겁니다. 법원은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혹은 재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을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좀 해줘라고 법원에 신청을 한 거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2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지방법원은 이 니은, 요 다이아몬드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 라고 판단했으면 기각을 하지 않았겠지? 하지만 지금 기각했잖아요. 그 말은 뭐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라고 보기는 어렵죠? 3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4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과 달리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에 활용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7번에 4번이 됩니다. 5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 이건 너무 쉽죠? 둘의 순서가 바뀌어야지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8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국제연합의 산하기관,
국제연합과 관련된 주요 기관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단서조항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A는 이러이러한 제도를 모리셔스에 돌려주라는 결의안이 116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대요. A에서 그 말은 전체 회원 가입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곳에서 무언가 통과되었다라고 연결시킬 수 있겠죠? 따라서 A는 총회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들어가 볼게요. B에서는요, 우리 여기가 포인트죠. 이 결의안이 한 국가만의 반대로 부결되었대요. 한 국가만의 반대로 부결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 방식을 떠올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B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C입니다. 판결되었대요. 뭔가 국가 간의 이견이 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판결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제사법재판소가 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판결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니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요, 표결에서는 1국 1표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안전보장이사회는요, 총회하고 표결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 표결 방식에서요, 1국 1표주의 원칙은 둘 다 적용돼요.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요, 상임 이사국 영미 프로 중에 중요한 안건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안건의 경우에는 영미 프로 중에 찬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중에 한 국가라도 반대한다라면 부결되는 거죠. 1국 1표주의 원칙은 둘 다 적용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니은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디귿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이사국이 총회에서 정기적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이 총회에서 선출되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리을 꼭 기억해야 되죠. 리을은 좀 자주 나와서 공부를 해두었겠지만 선생님 약간 높아심이 듭니다. 6단원이에요. 약간 끝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 했다라면 놓쳤을 수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됩니다. 다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됩니다. 요 내용 꼭 기억을 해주세요. 따라서 8번의 정답은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정답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 단서조항, 자유권 혹은 청구권입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대법원은 긴급조치 구호가 유신헌법을 비방하는 유인물의 제작, 배포 등을 금지해서 기본권 A를 침해했대요. 정신적 자유와 주로 연결되어 있는 A는 자유권이 되겠죠. 반면에 B는요, 유신헌법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했대요.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했대. 국가에 무언가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라는 점에서 기본권 B는 바로 청구권이 되겠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른 기본권 구제를 위한 수단적인 권리는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죠.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들어가 볼게요. 청구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9번의 정답은 2번. 왜요? 청구권은 특정한 행위를 국가에 요구하거나 타인이나 국가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그 구제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따라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가 되겠죠. 2번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 권리는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4번입니다. 헌법에 열거되어야만 보장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아니죠. 자유권은 포괄적 성격의 권리가 되겠죠.
즉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경시하지 않음. 포괄적인 권리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잘 본뜬 설명이 됩니다. 5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5번을 여기에다가 체크해 볼게. 다른 기본권 실현의 전제가 되는 본질적인 권리이다. 본질적인 권리인데 다른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된대. 다른 기본권 실현을 위한 밑바탕, 전제 조건,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본질적인 권리, 어떤 기본권입니까? 평등권이죠.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5번도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A, B는 자유권 혹은 청구권이니까. 따라서 9번에 옳은 것은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선거 문제였어요. 그런데 솔직히, 진짜 우리 솔직해지자. 선거 문제 치고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쵸?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돼서 그런 거지 난이도 자체는 지금까지 기출됐던 내용에 비하면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국은 의회의원 선거제도를 현행 단순다수 대표제에서 1안 또는 2안으로 변경하고자 한대요. 오케이. 그러면 현행과 1안, 2안을 비교하는 문제다라는 거 우리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안을 적용한 건지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1안은요. 가나 선거구를 선거구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가나 선거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고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이 당선된대요. 다시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서 득표율에 따라 2명이 당선된대.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이 당선된다라고 하는 1안은 중대선거구제 중에서도 특히 구체적으로는 중선거구제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1안의 선거구제도는 자, 그 다음에 2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선거구는 각각에서 유권자는 모두 후보자에 대한 선호 순위를 표시한대요. 1위, 2위, 요렇게 A 유권자는 나는 1, 2, 3 순서로 좋아해. 예를 들어서 2 유권자는 나는 3, 1, 2 순서로 좋아해 라고 자기의 원픽, 그 다음에 차에, 최애, 차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선호 순위를 기입을 하는 겁니다. 1순위 표를 집계해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 1인을 당선자로 결정한대요.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소 득표자는 탈락하고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대요. 이 뜻은요. 다수 대표제이긴 한데 현행과 같은 단순 다수 대표제라기보다는 절대 다수 대표제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왜? 과반수와 같은 절대적인 기준을 넘겨야만 되기 때문에 이 안은 절대 다수 대표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각 정당에서 누가 당선되는지, 정확히는 각 정당에서 의석을 몇 개 가져가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정당은 3개네요. 동그라미당, 세모당, 네모당. 현행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현행은요. 누가 당선될까요? 가 선거구에서는 동그라미당이 의석을 하나 가져가겠죠. 지금 선생님이 숫자로 쓰는 거는 의석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나 선거구에서는요. 어느 정당이 의석을 가져가게 될까요? 그쵸? 세모당이 의석을 하나 가져가게 되겠죠. 요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1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안 어떻게 한다고요? 가나 선거구 하나로 통합하고 2명이 득표율에 따라 당선된다라고 합니다. 가와 나의 경계가 지금 선생님 지우진 않겠습니다. 가와 나 선거구 경계가 없어지고 하나로 통합하는 겁니다. 그때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내용들을 모두 합쳐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2명이 당선된다라면은 동그라미 당에서 한 석, 세모당에서 한 석씩을 가져가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2안입니다. 2안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요. 2안은요. 선호 순위를 표시한 다음에 1순위 표를 집계해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우선 가 선거구에서는요. 선생님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가 선거구에서요.
동그라미 당은요, 1순위를 동그라미 당을 1순위로 쓴 표는 총 3표가 나왔어요. 가선거구에서 세모당을 1순위로 기입한 표는 2표 나왔어요. 가선거구에서 네모당을 1순위로 기입한 표는 1표 나왔어요. 지금 과반수를 득표한 정당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여기서 과반수의 개념부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총 6표 중에 과반이라는 건 과반, 절반을 초과한 겁니다. 지금 절반까지는 있지만 과반을 득표한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 더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요렇게 최소 득표자는 탈락하고요. 이 후보자의 표를 다음 순위로 표시한 후보자에게 넘겨서 집계한대요. 결국에 한 정당에서 한 명만 공천하기 때문에 계산이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다시 해볼게요. 지금 최소 득표자는 탈락하게 됩니다. 그럼 네모당 출신의 후보자는 탈락하게 되겠죠. 이 사람을 2순위로 표시한 표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동그라미 당은 총 4표를 득표하게 되는 거고요. 세모당은 2표를 얻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결국에 이제 과반수 득표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동그라미 당에서. 그래서 동그라미 당은 의석을 하나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나선거구 한번 살펴볼게요. 나선거구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당을 1순위로 기입한 표는 2표. 세모당이 1순위인 표는 4표, 네모당이 1순위인 표는 3표입니다. 자, 최소 득표자 어느 당 출신이 탈락합니까? 동그라미 당 출신이 탈락합니다. 그리고 이 표는, 2표는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모당으로 넘어가게 되죠. 왜? 네모당을 2순위로 찍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2표 더해서 5표가 됩니다. 총 9표 중에 과반수 득표자 네모당 출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네모당이 1표 가져가고 세모당은 가져가지 못하게 되겠죠. 결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결론 여러분이 먼저 정리하고 문제 들어가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해볼게요. 동그라미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선거구 제도는 1안에 비해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현행 선거구 제도 단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결시킬 수 있죠. 1안 중선거구제였습니다. 1안에 비해 소선거구제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하겠죠. 1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우리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2번입니다. 1안에서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 발생할 수 있죠. 왜? 선거구 제도가 중선거구제이기 때문에 2번도 옳은 설명이 됩니다. 3번입니다. 2안은 현행보다 당선자의 대표성 높일 수 있죠. 왜? 2안은 절대적인 기준을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2안은 현행에 비해서 당선자 결정 방식이 복잡하다라고 하는 단점은 있지만 현행보다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3번 옳은 설명이고요. 4번 볼게요. 2안의 나선거구에서 네모당은 우리 아까 나선거구에서 네모당이 당선자를 배출한 거였죠. 4번 옳은 설명이 됩니다. 5번 살펴볼게요. 2안의 가나 선거구 모두 1차 집계에서 1순위 선호도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당선자를 배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가선거구에서는요. 1순위 선호도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정당 어디였습니까? 동그라미 정당이었죠. 나선거구에서는 1순위 선호도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정당 어디였습니까? 세모정당이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요. 가선거구에서는 누가 당선됐죠? 동그라미 정당 출신이 당선됐고요. 나선거구에서는 한 번 더 다시 합산한 결과 누가 당선됐습니까? 네모당 출신이 당선됐죠. 따라서 가와 나선거구 모두 1차 집계에서 1순위 선호도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당선자를 배출했다라고 볼 수 없죠. 왜? 나가 잘못됐으니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5번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 진짜
전통적인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막 득표율, 의석률 구하고 막 우리 열심히 그렇게 막 분석하고 계산하던 문제에 비해서는 까다롭지는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요, 근로자의 권리 사회법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홍보 영상 대본 중에 일부래요. 근로감독관이요,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를 돕기 위해 사용자를 만나러 가는 길과 관련된 내용이래요. 밑줄 친 기억, 임금체불은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자, 요거 개념 이젠 알고 계시죠? 부당 노동 행위는 그냥 사용자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동들이죠. 즉, 근로 3권을 행사했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동들, 이 내용들을 우리는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합니다. 즉, 그냥 사용자의 나쁜 행동이 아니라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동들을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하는데, 임금체불, 물론 잘못된 거지만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 이제 요 정도에는 안 넘어가셔야 돼요.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근로계약서 내용의 일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은 그 일부만 무효가 되는 거겠죠. 다시, 근로계약서 중에서요, 일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어요. 그럼 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해당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라는 것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2번은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의 활동은 사적 영역에 대해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 세 글자로 줄여보세요. 사회법. 물론 그 중에서도 노동법과 관련되어 있는 법에 주로 근거하겠죠. 노동법, 사회법 안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법률이고요. 사회법은 사적 영역에 대해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3번 옳은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5번도 살펴볼게요. B는 C를 상대로 기업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 충분히 제기할 수 있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부당 노동 행위를 설명하면서 얘기가 나왔지만 C는 B의 근로 3권을 침해했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문제 장면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1번의 옳은 설명은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1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요, 국제법의 법원, 즉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단서 조항 중에 찾을 수 있는 것 다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 니은은요, 각각의 법원이 지니는 공통된 특징이래요. 즉, 요 해당하는 기억은 A와 B에 해당하는 국제법의 법원이 갖는 특징. 이 부분은요, A와 C가 갖는 특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셋 중에 얘들아,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건 무엇과 무엇입니까?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이 되겠죠. 다시, 니은 해당하는 설명이 이것이라면은 B와 C는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제관습법 법 일반 원칙 BC 혹은 CB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B와 C에 해당하지 않는 A는 조약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어가 볼게요.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 수 있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죠. 왜요? 셋 다 모두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될 수 있잖아요. B와 C가 아직 무엇인지는 특정 지을 수 없지만 어쨌거나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라면은 이 부분도 옳은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니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걸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조약의 비준권은 국회에 있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조약의 비준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는 거죠. 그럼 국회는 말이 나온 김에 모든 조약은 아니지만 중요한 조약의 경우에는 중요한 조약에 대한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갖고 있는 거죠. 체결 및 비준권은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중요 조약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가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디귿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C는 법의 일반 원칙, 국제관습법 중에 하나였죠. C가 법의 일반 원칙이면 B는 국제관습법. 국제관습법의 사례로 국내 문제 불간섭, 내정 불간섭을 들 수 있다. 옳은 설명이 되겠죠. 리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달리 BC는 우리나라 국내법 중 법률의 하위 법규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법 조항에 따르면요.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국내법은요. 이를테면은 법률과 같이 헌법보다 하위 법규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A와 달리라고 조약을 배제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잘못됐어요. 왜? 우리나라 국내법 중에 법률의 하위 법규라기보다는 정확히는 헌법보다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법률보다 하위 법규라기보다는 헌법보다 하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리을은 앞뒤 모두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12번엔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요. 정치참여집단,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에 해당하는 설명인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요. 여러분이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하고 뒤에 우리 좀 이따 20번 문제와 같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내용에 좀 쏟으셔야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집단의 특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한다. 그럼 B는 공익을 우선시하면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네요. 이해됐어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게 A와 C라면 B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공익을 우선시하겠죠. 그렇다면은 바로 B는 정당이 되는 거고요. A는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공익을 우선시하는 거니까 시민단체. 나머지 C는 이익집단이 되겠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와 달리 정치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들을 정치적 인간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정치사회화 역할을 수행하는 건 A, B, C 모두 할 수 있는 일들이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2번 들어갈게요. 정치 권력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정치 참여 집단 중 B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B는 C와 달리 정치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13번에 옳은 것은 정답 2번이 됩니다.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정부의 매개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테면 당정협의회와 같은 방법으로 그렇다면은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이 되겠죠. 따라서 정당은 A, C와 달리라고 해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됩니다. 4번 잘못된 설명.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 과정에 반영하는 건 누구? 어떤 정치 참여 집단일까요? A, B, C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따라서 13번에 옳은 것은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1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형사 절차의 이해와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네요. 하나씩 해볼게요. A는 B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았대요.
구속 수사를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죠. 영장 발부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영장 발부의 권한, 검사가 아니라 법관의 권한이 되는 거죠.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여기다. 니은 구속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A는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2번 옳은 설명이야.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여기는 함정이 숨어 있어. 지금 14번을 틀린 친구들은 아마도 2번이 옳은 거, 2번이니까 2번이야! 이렇게 하고 체크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잘 봐요. 기소됐대. 지금 요 뒤의 상황부터는요. 기소된 상태입니다. 즉 공판 단계예요. 공판 단계에서 구속적부 심사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속적부 심사는 어느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수사 단계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였죠. 공판 단계 아닙니다. 피의자가 할 수 있는 거였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2번 함정이 있었어요. 기소됐으니까 공판 단계.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요.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형사재판 중에서 특히 1심 합의부 사건에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거였죠.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3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심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고 합니다. A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은 석방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자, 4번은 조금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검사가 항소를 했어요. 검사가 항소를 했어요. 그 결과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가정할게요. 어떤 판결이냐면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구속상태였죠.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일단 석방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검사가 항소해서 2심에서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때는 교도소 등에 다시 수감되는 거겠죠. 우선적으로는 관계없이 석방되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B는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재판의 당사자이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은 잘못된 설명이 돼서 14번에 옳은 것은 4번입니다. 14번 틀린 친구들 아마도 2번에 체크했을 거예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한 번 더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 15번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요. 소년법상 보호처분 소년보호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갑과 을은 모두 10살 이상이래요. 미성년자인 갑과 을이 우리 아이를 상대로 이렇게 폭행을 하고 이렇게 금품을 갈취했는데 이제부터 힌트가 막 나옵니다. 갑만 형벌을 받을 수 있고 을은 연령을 이유로 형벌을 받지 않는데요. 자, 갑은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몇 세 이상? 14세 이상. 을은 정확히는 물론 미성년자니까 19세 미만이겠죠. 을은 연령을 이유로 형벌을 받지 않는다? 오케이. 연령을 이유로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된다라는 거겠죠. 소년보호사건 중에서 형벌을 받지 않는 나이는 14세 미만이 되겠죠? 지금 문제 단서상 둘 다 10살 이상이고 따라서 을은 10살 이상 14세 미만이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갑은 형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죠. 선택적으로 형벌을 받거나 혹은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에 의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거나죠. 5어죠, 5어.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니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검사는 갑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죠. 기소를 유예하는데 선도를 조건으로. 따라서 갑은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디귿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죠. 물론 형벌은 받을 수 없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디귿 옳은 설명이 되고요. 리을입니다. 갑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을과 달리 갑은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을과 달리 부분이 잘못됐죠. 을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을이 잘못된 설명이 돼서요. 정답은 니은 디귿의 3번이 됩니다. 15번은 소년보호 사건 중에서도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6번은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기출된 경향보다는 조금은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함정이 숨어있긴 하지만 하나씩 살펴볼게요. 갑은 을 소유의 A주택에 대해 을과 보증금 2억 원의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계약 체결 당시에는요, 다른 권리사항 없었어요. 갑은 A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게 된 거죠.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을은 A주택을 담보로 이 은에게 1억 원을 빌리며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 순서상 바로 다음에 무엇이 등장하는 겁니까? 을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 우리 육모 기출입니다. 2번 육모 기출인데, 자, 여기에서 저당권자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등기부 등본에 등기부에 저당권자는 누구라고 적힐까? 을이라고 적힐까? 동그라미 은행이라고 적힐까? 저당권자는 동그라미 은행이라고 적히겠죠. 저당권자는 은행이 되는 거고요. 즉 을은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 저당권 설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갑은 확정일자를 받았대요. 확정일자를 이후에 받았다라는 거는 이때의 우선 변제권 요건을 갖췄다라는 거겠죠. 대항력의 요건은 이미 앞서서 갖춰놨으니까. 자, 그리고 계약 만료 7개월 전에 갑은 A주택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날 확인한 내용과는 달리 해당 문서에 설정된 저당권은 2건이었대요. 자, 여기가 함정이다. 얘들아 잘 봐.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어봤어. 그때와 달리 저당권이 2건이 됐대. 자, 여기서 문제! 퀴즈! 확정일자를 받은 날 확인했을 때에는 저당권이 몇 건이었을까요? 1건. 맞지? 왜? 요거 1건. 아마 확정일자를 받을 때 이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치자. 이때에는 저당권이 동그라미 은행이 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 1건만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해당 문서에 설정된 저당권은 2건이었대. 그렇다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무언가 저당권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저당권이 1건 더 추가로 설정되었겠구나라는 것까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기억으로 인해 갑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진다. 1번 옳은 설명. 2번입니다. 니은의 내용은 짜자잔 니은의 내용 저당권 설정의 내용은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옳은 설명이죠. 소유권 이외의 내용이니까 3번입니다. 디귿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확정일자를 받은 내용은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죠. 아마 16번 헷갈린 친구들은 3번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 수능 특강의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받게 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리을은 등기부 열람은 을의 승낙을 얻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가능하죠. 4번 옳은 설명. 5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미음 이후에 경매 신청했대요. 한 달 후에 동그라미 은행은 을이 돈을 갚지 않자 경매 신청을 했다라고 해요. 미음 이후의 경매 절차에서 갑은 저당권 2건의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즉 동그라미 은행 지금 5번에 따르면은 그 다음 저당권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갑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잘못된 설명이죠. 왜요? 지금 갑은요,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우선 변제권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는 먼저 저당권이 동그라미 은행이 설정되어 있는 거면은 2순위로 받을 수 있는 거죠. 후순위인 누군진 모르지만 물음표보다는 먼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두 건의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 갑은 2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16번의 정답은요, 옳지 않은 것 5번이 됩니다. 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번 구모 부동산 문제에 비해서는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7번도 사실은 난이도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조금 꼬아서 생각을 여러분이 해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사례예요. 미성년자 A는 자전거를 타다가 B에게 전치 사주의 상해를 입혔다라고 해요. 자, 지금 얘들아 잘 생각해봐. 미성년자라고만 나왔어. 이 미성년자 A가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지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지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때 A는 B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생각해보세요.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이건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건 A가 B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는 않겠죠. 왜요? 다시 한번.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면 그냥 일반 불법행위 요건 다 충족한 거잖아.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A는 B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겠죠? 만약에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야. 그 경우라면은 B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건 A가 아니라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따라서 어느 경우이건 1번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1번은 점수 못 받아. 근데 1점을 받았다라는 거는 이 가에 해당하는 설명이 옳은 설명이다라는 의미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에게 고용된 병이, 오케이, 갑은 사용자, 병은 피용자. 음식점이 주문한 음식을 을은 병이, 갑에게 고용된 을이네요. 이런 거. 갑에게 고용된 을은 병이 갑의 음식점에 주문한 음식을 오토바이로 배달하다가 정을 치여서 다치게 했대요. 지금 결국에 피용자인 직원인 을이 손해를 끼쳤네요. 손해를 입혔어요. 누구에게? 정을. 자, 여기까지 하니까 우리 친구들 약간 법정러들 구모 때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나요? 막 가불병정 나오고 참지 않는 가불병정들, 새우 알레르기가 건물 방화를 일으켰는데 건물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던 막 그 사건보단 간단해요. 다시. 직원인 을이 정에게 손해를 끼쳤대요. 이로 인해서 지금 음식을 주문한 건 누구? 병에게 음식을 배달하지 못했어요. 요 상황까지입니다. 자, 살펴볼게요. 병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왜요? 지금 계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죠. 음식 갖다 주세요. 하지만 갖다 주지 않았어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갑과 병이죠. 지금 갑이 어쨌거나 이 상황에서 계약에 따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1점 받았어. 그 말은 나에다가 뭔가 옳지 않은 내용을 썼을 겁니다. 들어가 볼게요. 가에는요, 지금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 받을 수 있어. A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B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잘못된 설명이죠. 위법성은 있는 상황이죠. 위법성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내용이니까 1번은 틀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씩 더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다시. 가에는 옳은 설명 들어가야 돼. A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도 B는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니죠. A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지가 잘못한 거 지가 책임지는 거잖아. 그럼 B는 A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옳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옳지 않은 설명을 썼네? 그럼 2번도 잘못된 선지.
3번 들어가 볼게요. 가 역시 옳은 내용. A에게 책임 능력이 없으면 B는 A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왜?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니까 3번이 옳은 내용에 옳은 설명이 들어갔으니까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4번 살펴볼게요. 나에는요,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나에는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병은 을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죠. 왜요? 지금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누구예요? 정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병은 을에겐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4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왜?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옳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면 정은 갑에게 특수불법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자, 다시. 을의 행동이 불법행위예요. 이게 성립했어요. 그러면은 정은 사용자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래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정은 갑에게 사용자 배상 책임인 특수불법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옳은 설명이 되네. 옳지 않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옳은 설명을 써놨어. 그럼 5번은 잘못된 선지가 되겠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사례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옳은 걸 썼는지, 옳지 않은 걸 들어가야 되는데 옳은 내용이 들어간 건지, 이걸 여러분이 조금 까다롭게 한 번 더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와의 계약,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이 노트북 100만 원이죠? 저희 세 사람 모두 하나씩 살게요. 정이 물어봐요. 혹시 갑, 을은 미성년자 아니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병에 대해서는 아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갑, 을이 말해요. 미성년자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 동의서를 가져왔어요. 병은 아직 몰라요. 일단은 정 입장에선 병이 몇 살인지 몰라요.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되셨죠? 이제부터 또 살펴볼 거. 동의서입니다. 갑과 달리 을은 부모 동의서를 위조했대요. 아, 을의 동의서는 위조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병은 부모 동의를 얻지 않았대요. 갑, 을, 병 모두 알고 보니 17살이었어요. 됐어요? 자, 선생님이 물음표로 한 거는요. 우리는 알지만 정의 입장에서는 모른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아직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살펴볼게요. 1번입니다. 가에서 갑을 병과 판매업자 정 간의 노트북 구매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왜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에는요. 청약의 의사표시만 나타나 있죠. 노트북 한 대씩 살게요 라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2번부터는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갑은 갑의 부모와 달리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자, 갑이 한 행동은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쉽게? 흠이 없어요. 왜요? 지금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위조되지 않은 거죠.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무언가 계약을 맺었어요. 확정적으로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해요. 그 말은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누구와 누구 모두 다 갑과 갑의 부모 모두 다. 따라서 갑과 갑의 부모 모두 다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요? 확정적으로 유효하니까. 자, 3번 들어가 볼게요. 을의 부모는 을과 달리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요? 지금 을의 상황에서는요. 취소권 행사가 배제됩니다. 그 이유가 뭔데요? 부모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였잖아요. 을이. 동의서가 위조된 거잖아. 따라서 취소권 행사가 배제됩니다. 누구와 누구 모두 다 취소권 행사가 배제되는 거예요. 을과 을의 부모 모두.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업자 정은 갑의 부모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죠.
선생님 그 이유는 앞에 2번에서 적었어요. 지금 정과 갑의 계약에 있어서는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해요. 따라서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촉구할 수는 없겠죠.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업자 정은 지금 병이 미성년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판매업자 정은 을과의 계약과 달리 병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철회권은 어느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거래 당시에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경우겠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1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우리나라 헌법기관이고요. 육모, 구모 모두 견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아예 한 문제로 단독으로 나왔네요. 일단 A, B, C, D 먼저 우리가 특정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한대요.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판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심판하는 주체는 헌법재판소가 되겠죠. B의 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한대요. 탄핵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탄핵 소추 의결의 주체는 국회가 되겠죠. 그럼 이제 B와 D를 정하면 되는데요. 나 이렇게 풀었다. B, D는 대법원 아니면 대통령이잖아. B의 장에 대한 대법원 장 말 되죠. 대통령의 장 말이 안 되잖아. 비대법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D는 대통령. 자, 이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국정감사권을 행사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정감사권과 관련된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죠. 왜요? 국정감사는 주로 국회가 견제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국회가 주체가 되는 건데 지금 가는 대법원이 주체가 되는 상황이니까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이죠. 왜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어.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옳은 것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국회는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 아니죠. 국가의 세입, 세출, 결산, 검사권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감사원의 권한이 되겠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법관 임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법관 임명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거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는요. 주로 대법원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B와 달리라고 빼두면 안 되겠죠. 따라서 5번도 잘못된 설명이 돼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9번도요.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기관 문제치고는 견제 주체가 나와 있긴 했지만 어렵지는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시간을 쏟은 곳이, 투자한 곳이 20번일 거라 생각해요. 사실 20번 자체는요.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법정로들이 은근히 있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풀려는 거야? 자료 1과 자료 2가 무슨 뜻이야? 라고 했는데 이게 헷갈렸던 이유는 자료 1과 자료 2를 상황 1, 상황 2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있고 이러한 상황이 있구나 라고 착각을 했으니까 보기를 봤을 때 헷갈릴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20번 문제는요. 자료 1과 자료 2가 별개의 상황이 아니라 상황은 지금 자료 2에만 나와 있는 겁니다. 상황은 자료 2에만 나와 있어요. 이 상황을 자료 1에 가진 전제 조건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지금 자료 1에는요. 유언을 남겼다는데요. 잘 읽어보면요. 유효한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다면 이러이러한 액수이다라고 액수를 대놓고 준 게 아니라 너네가 계산해 라고
준 거예요. 상황을 준 게 아니에요. 이 경우라면 얼마가 될 거야? 라고 전제를 먼저 하는 겁니다. 자료 1은 즉 조건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조건에 맞춰서 상황을 분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상황 분석, 자료 2에 대한 분석 먼저 들어가 보려고 해요. 갑과 을, C가 교통사고를 당해 갑은 현장에서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문제를 읽어보니까 그 이후에 C가 사망했고 그 이후에 을이 사망했네요. 그리고 갑과 C와 을 모두 다 유언을 남기지 않았대요. 그렇다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자, 사고 전 갑과 을의 재산은 자료 1에서 파악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자료 1이 조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C는 사고 전엔 재산이 없었대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갑의 사망으로 인한 법정 상속권자는 누가 됩니까?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되겠죠? 따라서 을, A, C가 됩니다. C가 사망했어요. C가 사망했을 때에는 법정 상속인 누가 됩니까? 직계 존속인 을이 되겠죠. 선생님, 직계 존속은 을뿐만이 아니라 C에게는 갑도 있는데요. 갑은 이미 사망했잖아요. 을의 사망, C의 사망 당시에. 따라서 C의 사망으로 인한 법적 상속권자는 을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이후에 을이 사망했습니다. 을의 사망으로 인한 법정 상속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결국 B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여러분이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선생님, 을이 사망하면 C와 B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C는 이미 사망했죠. 그러니까 B만 법정 상속권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제부터는요, 갑이 사망했을 때 각각 얼마를 받는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갑의 재산을 알아야겠죠. 이제 어디로 올라가는 거냐면요, 자료 1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료 1을 통해서 갑의 재산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갑이 전 재산을 이 재단에 물려준다는 유효한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다면 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인 3억 원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대요. 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누구입니까? 법정 상속인이죠. 갑의 사망으로 인해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요, 법정 상속인인 을, 그리고 A, C가 됩니다. 그런데 을이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3억 원이래요. 그 3억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래. 그럼 법정 상속분 얼마? 6억 원. 6억 원의 절반인 3억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을의 법정 상속분은 6억 원. 이제 A와 C 알 수 있어. 왜? 배우자는 직계 비속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해서 받는 거잖아. 그럼 A는 4억, C는 4억을 받겠죠? 왜? 직계 비속의 상속분의 2억, 50%를 가산해서 배우자가 받으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다 끝났다. 갑의 재산 얼마? 14억 원이라고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원래 재산을 알려줬는데 우리가 거꾸로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금액부터 거슬러 올라갔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나, 갑의 재산 먼저 한번 체크해 보고요. 다시 자료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갑이 사망했어요. 14억 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지금 자료 2는 상황이라 그랬죠? 이 상황에서 유언 남기지 않았어요. 법정 상속 이루어집니다. 6억, 4억, 4억. 자, 이때 그 다음으로 C가 사망합니다. C의 재산 없다면서요. 이제 생겼어요. 4억 원. 상속 받았죠? C 이제 재산 생겼어요. 그 4억 원 누구에게 가요? 을에게 가요. 을은 6억 원에다가 4억 원. C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을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제 B가 상속을 받죠? 을의 재산은 얼만데요? 우리 몰라요. 왜? 가가 얼마나에 따라 달라져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기억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가 3억 원이라면 사고 전 갑과 을의 재산 총액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자료 1에서 또 유추해 볼게요. 가가 3억 원이래. 자, 이번엔 을이 사망했다면 이라는 가정이야. 을이 사망한다면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갑과 A와 B가 되겠죠. 이
이때 아니죠. 갑과 C와 B가 되겠죠. 이때 C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인 3억 원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대요. 그러면은 C의 법정 상속분은 얼마? 6억 원이 되겠죠. 6억 원의 절반인 3억 원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B는 6억 원, 갑은 배우자니까 직계비속이 받는 돈의 50%를 가산해서 받으면 50% 3억 가산해서 받는 거겠죠. 얼마? 9억. 자, 가가 3억이라면 을의 전재산 얼마가 되는 겁니까? 21억이 되겠죠. 기억 다시 살펴볼게요. 가가 3억 원이면 사고 전 갑과 을의 재산 총액은 하나도 안 같아요. 갑은 14억, 을은 21억이니까. 되셨죠? 니은 들어가 볼게요. C가 사망한 후에 요래서 헷갈렸던 거야, 여러분이. 이거는 조건, 이거는 상황을 봐야 되거든. C가 사망한 후 C의 재산 4억 원에 대한 을의 법정 상속액은 4억 원이다. 옳은 설명이 되죠. C의 재산 4억 원이잖아. 을의 법정 상속액은 4억 원이잖아. 니은 옳은 설명. 디귿 들어갈게요. B의 법정 상속액은 가가 1억 원일 때보다 2억 원일 때 7억 원 더 많다. 아유, 정말 아까는 3억 원짜리 했잖아. 이제는 가가 1억 원일 때 한번 해볼게요. 정말. 자, 가가 1억 원이면 을의 사망으로 인해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건 갑과 C와 B. 자, 그럼 C의 법정 상속분은 얼마? 1억 원의 2배니까 2억 원. B도 2억 원. 갑은 얼마 받아요? 2억 원의 50%를 가산해서 3억 원. 가에 들어가는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을의 재산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7억 원이 되는 거겠죠. 이번엔 나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나는 나가 아니라 가에 들어가는 금액이 2억 원이라면 똑같이 해볼게요. 을의 사망으로 인해서 자료 1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건 갑과 C와 B. 자, 이때 C의 법정 상속분은 얼마?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2배죠.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4억이 되겠죠. 그러면은 갑은 6억 원의 법정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을의 총 재산 얼마? 14억 원. 이걸로 안 끝났다? 지금 디귿이 뭔데? B의 법정 상속액을 구하래 또. 아우. 여기를 해야 돼요, 여기. 자, B의 법정 상속액은요. 을의 사망으로 인해서 을의 전 재산이 B에게 갑니다. 첫 번째. 가에 들어가는 돈이 1억 원이라면은 을의 전 재산에다가 을의 전 재산은 이제는 7억 원이라고 보면 안 돼요. 왜? 상속받고 또 상속받았으니까 받고 더블로 갔으니까 여기 재산까지 더해서 B는 가가 1억 원일 때에는 총 17억 원을 받게 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가에 들어갈 숫자가 2억 원이라면은 지금 을의 재산은 14억 원에다가 6억, 4억이 되는 거죠. 상속받고 받고. 이해됐어요? 24억 원이 됩니다. B는 가에 들어갈 숫자가 1억일 때 17억. B는 가에 들어갈 숫자가 2억일 때 24억을 받는 거야. 디귿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가가 1억 원일 때보다 2억 원일 때 7억 원 더 많다. 딱 7억 원 더 많네. 디귿 옳은 설명. 리을 들어갈게요. 가가 2억 원이면 다행이다. 왜냐면은 가에 또 막 새로운 숫자가 안 나왔잖아. 우리 했던 거 나왔어. 가가 어딨니? 여기 있다. 2억 원이면 B가 받는 법정 상속액은 24억 원. 됐죠? 이때 A가 받는 법정 상속액. A 찾아보세요. 올라가 보자. A 얼마 받아? 4억. A가 받는 법정 상속액의 6배이다. 정답. 따라서 정답. 니은, 디귿, 리을의 5번이 됩니다. 진짜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자료 1이 나름 조건이고 자료 2가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유추해야지 좀 깔끔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제 20번까지의 모든 해설 끝내겠습니다. 선생님이 20번 문제 마무리하면서 혹시 몰라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20번 문제 시간 오래 걸렸던 친구들은 수능 완성 11강 생활 속의 법 내용 수능 완성 한 번 더 연습하세요. 그 내용들이 제시문이 길기 때문에 계산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실전입니다. 실전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